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참 이상해요. 매일 자주 입었던 옷인데 나에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옷이 왜 오늘은 그렇게 안 어울려 보이는 걸까요?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내 모습이 변한 건지. 평소에 이 옷은 아니다 이래서 손이 안 갔던 그 옷을 슬쩍 또 얼굴에 대봅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런 적 있으시죠? 그런데 남들도 예쁘다고 하고 그러고 보면 이건 아니다 라고 규정 짓는 거, 이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열린 생각. 네, 최신 뉴스를 기반으로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진짜 이 물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 물 마시는 습관을 잘 들여야 하는데 애써서 시간 정해서 마시지 않으면 이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또 음료를 많이 먹게 되고 아이스 커피라든가 이런 음료로 대체하다 보면 굳이 물을 마셔야 할 때를 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의 중요성은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식사 전 물을 마시게 되면 또 포만감으로 음식을 적게 먹을 수 있다는 다이어트 팁도 있잖아요.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실수록 체중 감량에 좋은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간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대사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특히 단백질은 분해될 때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도 생기는데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변합니다. 또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글리코겐과 비타민을 저장하게 되는데 몸속 수분이 가장 필요한 곳이 또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물을 적게 마셔서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 신장에서 독소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요.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간에도 부담을 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살이 찔 수 있는데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죠. 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밥, 빵, 면 이런 거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는 경우가 적지 않죠. 실제로 이 단기간에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부작용도 함께 있는데요. 몸의 에너지 원인 이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케톤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물질들이 잘 대사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세포에 쌓여있던 다른 독성 물질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몸의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진대사는 몸속에 헝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데 물이 이런 신진대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몸에 수분 공급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진대사 기능이 뚝 떨어지죠. 간이나 신장도 비상입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이 천금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숨죽여 있던 몸의 대사 기능이 살아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식사량이 줄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기 쉽잖아요. 물을 마시게 되면 변비 예방, 또 조절은 물론이고 몸이 붓는 부종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야식이나 이런 짠 음식을 많이 먹었다면 아침에 얼굴이 부어서 우리가 좀 곤욕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수분 공급과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발이 붓고 또 눈 주위가 푸석해지는데 이때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이런 증상이 좋아진다고 해요. 중년 이상의 경우 중추신경의 퇴화로 갈증을 덜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다고 느끼는데 목이 마르기 전에 목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주는 습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지금 물 한 잔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과 같이 남과 비교되는 이 SNS, 일상생활을 기록한다는 면에서는 참 좋고요. 또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이런 SNS를 통해서 동영상이나 또 사진들을 많이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바로 옆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장점도 있는데 이 남들과 비교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참 이 안 좋은 건데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해도 막상 또 이런 선택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예전처럼 다시 자존감이 낮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경우 굉장히 삶의 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런 자존감을 높이는 건강한 습관들이 있는데요. 내 자신의 모습 중에서 자랑스러운 점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신의 좋은 점을 생각하면 이거 조금 나쁘끄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갖고 자신의 장점과 또 성취하는 것들 좀 떠올려서 적어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감사일기도 삶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특히 자신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운 점들을 적어놓으면 가끔씩은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읽어보면 나쁜 생각을 떨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점이 시험에서 1등을 했다, 어떤 성과를 이뤘다 보다는 어떤 것들을 잘 견딘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려는 행동을 멈추는 겁니다. 요거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아무리 몸이 힘들더라도 차라리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내가 희생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종종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타인에게 의존하게 돼서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일단 나부터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늘 이렇게 상기해야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는 습관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과 우연히 찾아온 이 기회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두려움 때문에 또 자신에 대한 의심 때문인데 작은 성취부터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이것은 자존심 하락으로 이어지니까 절대로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자. SNS에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모두가 아주 좋은 음식과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나를 지키는 경계, 이 선을 설정하는 건데요. 경계란 나를 지키고 상대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그 의미에서 선입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또 의존하거나 그런 것들이 역시 정신적인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경계선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라면서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게 더 익숙하게 우리가 배워왔던 건데 자존감을 높이려면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오늘 또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참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체는 나고 내 경계를 설정하는 그 선을 잘 설정해 놓아야 한다는 거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아주 설탕이 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설탕 한 포대를 선물로 주고받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설탕 덜 먹기, 또 밀가루 덜 먹기, 소금 덜 먹기, 그래서 흰색 3가지를 좀 덜 먹자,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이 설탕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생활 속 설탕 꿀팁 5가지입니다. 먼저 립밤에 섞어보는 건데요. 바셀린과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주면 건조해진 입술을 살살 달래서 천연 립밤을 만들 수 있는데요. 바셀린만 바르는 것도 좋지만 설탕을 섞어서 바르게 되면 보습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흑설탕은 피부 보습에 굉장히 탁월하고요. 바셀린과 설탕을 섞어서 입술에 바른 후에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설탕 입자가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살살 해서 씻어내거나 물티슈로 닦아내면 됩니다. 또 스크럽으로 간단한 재료의 천연 각질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과 설탕을 1:2 비율로 섞기만 하면 간편한 바디 스크럽이 완성됩니다. 설탕은 묵은 각질을 없애주고요. 주름 예방과 보습에도 좋습니다. 설탕의 거친 재질을 완화하고 싶다면 믹서기에 갈아주거나 설탕을 줄이고 꿀을 좀 섞어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식물 영양제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식물의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설탕이 든 이 포도당을 영양제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설탕을 물에 타서 화분에 약간 뿌려주게 되면 식물에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요. 소량의 식초를 섞어서 뿌려주면 또 설탕물로 인한 박테리아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화병에 꽃을 꽂을 때도 소량의 설탕을 넣어주게 되면 꽃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건데요. 설탕과 물을 1:1로 섞은 다음에 천이나 티슈 등에 적셔서 기름기가 있는 곳을 닦아주면 됩니다. 오래된 기름기가 있을 경우 설탕물에 적신 이 천이나 티슈를 얹어서 두었다가 닦아내고 또 따뜻한 물로 씻어주면 되고요. 껌이 붙었을 때도 설탕물을 사용해 떼면은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꿀팁은 이 보관 용기에 배인 김치 냄새, 요 냄새가 웬만해서는 다 제거하기 힘든데 이때 다시 사용하기 좀 난감하다 싶을 때 설탕을 이용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설탕을요 3:1 비율로 섞어서 그 설탕물을 하루 정도 용기에 담가서 놓으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굳이 설탕을 안 먹는데 라고 해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설탕을 꽤 많이 먹고 있잖아요. 빵도 그렇고 음료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이 요리에도 꽤 많이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탕을 빼고 나면은 그 맛이 굉장히 떨어질 정도로 조미료처럼 설탕을 많이 넣어서 음식을 해야 이 김치찌개 참 맛있다.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또 좋아하는 떡볶이도 그렇고요. 요즘에 또 인기가 있는 탕후루. 정말로 이 설탕이 흔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드시는 건 조금씩 줄여가시고요. 생활 속에서 설탕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차 안에 두는 물건들이 있는데 차 안에 두면 위험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철 떼학볕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 내부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래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일회용 라이터나 부탄가스를 놔두면 안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이 외에도 전자제품 또 손소독제, 생수병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자제품 속에 있는 배터리는 내열 온도 이상 높은 온도가 지속되면 역시 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 또 휴대전화, 휴대용 선풍기 이런 것처럼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들은 차 안에 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손소독제인데요. 손소독제의 주 원료가 에탄올입니다. 불꽃 없이 혼자서 불을 붙이려면 이 발화점이 섭씨 365도를 넘어야 합니다. 자동차 안에 둔다고 해서 불이 붙어서 화재를 폭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다만 주 원료인 이 에탄올이 기화하면서 포장 용기 자체가 부풀어서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에탄올인 이 자체가 인화 물질이기 때문에 에탄올 기체가 가득한 차 안에서 작은 불씨가 또 붙게 되면은 폭발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 생수병인데요. 햇볕의 평행 광선이 볼록 렌즈를 통과해서 빛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화재가 일으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동차 유리를 통과한 이 빛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물이 남아있는 이 생수병을 통과해서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않더라도 플라스틱 생수병이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용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수는 차 안에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선글라스인데요. 선글라스 렌즈는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코팅막이 갈라져서 자외선 차단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렌즈의 소재가 대부분 열에 약한 플라스틱이나 또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연구팀이 실험한 연구 결과에서도 높은 온도에서 5분 내지 10분 사이에 코팅막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20분 지나서는 균열이 선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선글라스는요, 유효기간이 있다고 해요. 한 5년 정도 사용을 하셨으면 다른 선글라스로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선글라스는 제 기능을 하고 있나 렌즈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차 안에 두면 위험한 물건들 체크하셔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손 소독제나 생수병, 선글라스는 우리가 항상 또 차 안에 두고 사용했던 것들인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또 와인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와인에는 치즈가 찰떡 조합인데 이 약을 먹는 분에게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즈는 와인과 곁들이는 이 와인 안주로 유명한데요. 맛 측면에서는 궁합이 아주 좋지만 간혹 이 조합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는데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입니다. 원인은 티라민이라는 성분인데요. 체내 교감 신경을 흥분시켜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을 높인다고 합니다. 티라민은 담배, 술, 카페인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부정맥을 유발하는데 혈액 속에 티라민이 많아지면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뛰어서 부정맥 상태가 됐다가 티라민이 분출돼서 혈중 농도가 옅어지면 원래 심장 박동으로 되돌아옵니다. 티라민 고함량 식품을 한 번에 여러 개 먹으면 체내 티라민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에 와인과 치즈는 둘 다 티라민이 풍부해서 같이 먹게 되면 부정맥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성분은 푹 익혀서 갈색으로 변한 이 바나나와 식초에 절인 장아찌에게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특히 와인을 마실 때 치즈를 곁들이지 않는 게 좋고요. 티라민 섭취가 과도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또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하는데요. 소화성 위궤양 치료제, 항결핵제,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심한 궤의 약물과 만나게 되면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하거나 안면이 홍조되거나 두통이 있거나요. 와인 안주로 흔히 먹는 이 치즈보다 이분들한테는 고기가 더 낫다고 합니다. 와인은 알칼리성이고 고기는 또 산성이라서 몸속에서 산도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와인과 치즈의 조합, 아주 찰떡 조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약을 먹는 분들에게는 피해야 할 조합이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무조건 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최근에 카페에 가면은 이 디카페인 커피를 고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디카페인 커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카페인을 최대한 없앤 커피로 커피의 맛과 향을 즐기면서도 이 카페인 섭취량을 줄일 수 있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디카페인 커피가 특정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을 분리하는 이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되는데 카페인을 분리할 때는 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 용매제를 이용하는 방법,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활용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물을 이용해서 커피콩을 물에 우려낸 카페인을 추출한 다음에 우려낸 물이 있는 카페인을 활성탄소로 분리해서 다시 물과 커피콩을 함께 건조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도 이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디카페인 제품들은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인데 카페인 섭취를 매우 자제해야 하는 임산부 또 어린이 청소년, 디카페인 커피 섭취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브랜드별로 카페인을 제거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용량의 디카페인 커피라고 해도 카페인 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미리 카페인 함량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 양이 적기 때문에 건강에 더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정 질환 위험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2005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를 과도하게 섭취한 사람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 수치가 높아졌고요. 이외에 하루에 디카페인 커피를 4잔 마신 사람이 일반 커피 마신 사람보다 이 루마티스 관절염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디카페인 커피가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틀렸다는 거고요. 또 디카페인이라고 하더라도 카페인이 일정량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카페인을 좀 자제해야 하는 경우에 디카페인 커피, 카페인 함량을 좀 확인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박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수박 잘못 보관하게 되면 정말 식중독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박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먹기가 어렵죠. 먹다 남은 수박은 우리가 수박 단면에 랩을 씌워서 보관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먹다 남은 수박 단면에 랩을 씌워 두게 되면 세균이 쉽게 번식한다고 합니다. 수분과 당이 많고 밀폐됐기 때문에 균이 번식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죠. 랩 포장 후에 냉장 보관한 수박 절단면에 세균 수가 초기보다 약 3,00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설사, 배탈,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인데요. 세균은 수박 껍질에서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소 생활 환경에서는 칼, 도마 같은 이 조리기구와 냉장고에서도 세균이 올 수 있는데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수박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절단 전에 수박 표면을 깨끗이 세척해야 하고요. 또 수박을 잘랐다면 전체 속살을 한 입 크기로 조각을 내서 밀폐 용기에 담고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절단면을 랩으로 덮은 채 보관했다면 이 절단면 표면을 최소 1cm 이상 잘라내고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먹을 땐 또 맨손을 깨끗이 씻고 포크로 먹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수박을 왜 세모 모양으로 잘라서 껍질 부분을 손에 들고 먹기도 하잖아요. 이때 손에 있던 세균이 입 안으로 들어와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마트에 가보면은 수박을 이렇게 잘라서 파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영상들 보면은 수박을 어떻게 잘라서 보관하나 이런 영상들도 유행을 하더라고요. 수박을 사면은 깨끗하게 씻어서 한꺼번에 잘라서 보관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의뢰의 랩을 덮어서 이렇게 보관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세균을 번식할 수 있는 가망성이 좀 더 있다라는 거죠. 수박을 껍질과 이 분리하는 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썰어 있는 수박 또 반통씩 팔잖아요. 그렇게 랩이 덮여 있는 수박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왕이면 수박 한 통 사서 먹을 크기만큼 잘 썰어서 보관해 두는 게 위생상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오도란트 아시죠? 한여름은 그 필수품처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땀 분비를 억제하고 악취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서 샤워 후에 바르는 사람이 꽤 많죠. 마트에만 가봐도 데오도란트 이 섹션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다양해서 뭘 골라야 할지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필수품처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부위에 색소 침착이 발생하거나 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올바른 방법은요. 데오드란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의 땀샘이 있습니다. 원래 땀은 냄새가 없지만 아포크린샘 부근의 피부 표면에 박테리아가 땀을 먹고 그 악취를 풍기는 길초산을 분비해서 채취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데오드란트에는 이러한 박테리아를 죽이는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는데요. 또 데오드란트에는 화학물질인 알루미늄염이 마개처럼 모공을 막아서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데오드란트는 스프레이 또 스틱같이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지 옷을 입기 전에 바르고 완벽하게 마른 다음에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데오드란트의 주 성분인 이 성분이 수분과 만나게 되면은 염산을 만들어내서 내 피부를 더 자극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샤워하거나 땀을 흘린 후라면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그 다음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른 후에 제대로 닦지 않으면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트리클로산 성분이 든 이 제품이라면 호르몬 교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적당량 사용해야 하고요. 많은 제품에 들어있는 이 알루미늄 크로로하이드레이트는 콩팥 질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분에 노출되게 되면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제조사별로 권장 사용 횟수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대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귀가한 후에는 데오드란트의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비누 샤워, 바디워시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청바지 자주 입으시나요? 여름 청바지를 대표할 올해의 청바지는 헐렁한 청바지가 역시 계속 유행할 예정이랍니다. 청바지 그러면 젊음의 상징이잖아요. 청바지는 또 굉장히 그 유행이 많기 때문에 무수한 방식으로 재탄생되고 재탄생되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헐렁한 바지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버전은요. 허리 조이는 끈, 마치 이 추리닝처럼 편안한 이 착용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청바지는 모두가 사랑하는 애착 아이템인데요. 간편하고 또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성과 편안함까지 갖췄잖아요. 이 젊음의 상징인 청바지, 더 젊게 입고 싶으시다면 전통적인 청바지와 조금 거리가 멉니다. 뻣뻣하고 무거운 데님과는 달리 좀 부드럽고 가볍고요. 허리 조임이 있는 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핏이 특징인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던 청바지보다는 아주 편한 스타일의 아이템이죠. 실루엣도 아주 유연하고요. 청바지의 하얀 티는 아주 멋스러운 코디잖아요. 요즘에 꾸안꾸 그래서 꾸미지 않은 듯한, 꾸몄으나 꾸미지 않은 듯한 이렇게 꾸안꾸 패션이 유행인데 올여름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조금 더 젊게 입으시려면 마치 겉모습은 추리닝 바지 같은 그런 부드러운 청바지 요걸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올여름 패셔니스트 여행 갈 때나 또 가벼운 외출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텀블러 계속 하루 종일 사용해야 되니까 세척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만 담아서 마시는데 뭐 계속 마셔도 되겠지 하시지 마시고요. 잘 세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균 번식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올바른 세척법은 물때를 제거하고 싶다면 이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텀블러에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과 뜨거운 물을 담근 뒤에 1시간 후에 헹궈주면 좋습니다. 찌든 때나 이 때를 제거하고 싶다면 산성 식초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식초가 이 세척뿐 아니라 살균 또 방부 탈취 효과에도 뛰어나잖아요. 물과 식초를 9대1로 섞어서 텀블러에 넣은 다음에 담궜다가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씻어내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는 또 깨끗하게 씻어야 좋지만 또 어떤 것은 세제로 씻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뚝배기 같은 경우에 일반 설거지를 하듯이 주방 세제로 뚝배기를 닦았다가는 이 유해 물질이 흡수하게 되잖아요.
뚝배기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제가 그 안으로 스며들어서 음식할 때 다시 토해냅니다. 그래서 세제 사용을 좀 자제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도 베이킹소다 푼 물이나 혹은 쌀뜨물 이 뚝배기에 넣고 중약불로 잘 끓여서 씻어내면 좋고요. 식초물로 잘 헹군 뒤에 키친타월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좀 제거하고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는 요즘에 식기세척기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 텀블러,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요 뚝배기 같은 경우에 좀 세척을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가끔 기사나 영상에 이 생활의 지혜 같은 영상이 올라오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 참 신박하다 했던 게요. 빗자루에 비닐을 씌우는 겁니다. 요즘은 빗자루 잘 안 쓰지만 사실 요 빗자루를 사용해 보면은 요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사용하게 되거든요. 청소기야 이 코드를 꼽아야 되고 아니면 또 청소기를 일부러 또 꺼내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이런 먼지들 급하게 좀 치울 때는 요 빗자루가 아주 유용하죠. 또 거실이나 방이 아닌 신발을 벗고 하는 요런 흙 묻은 요런 부분에 빗자루로 이렇게 살살 쓸면은 금방 청소가 끝나는데, 이럴 때 이 빗자루 사이에 먼지가 끼고 또 머리카락이 껴서 그거 빼내는 게 참 싫잖아요. 이럴 때 집에서 버리던 그 비닐봉지, 그 버리려던 것을 활용하는 거죠. 버리려던 봉지를 빗자루에 씌워서 사용하면 된답니다. 빗자루 앞에 비닐만 씌워도 잘 먼지가 안 쓸릴 것 같지만 의외로 더 잘 쓸리고요. 빗자루에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오히려 비닐이 바닥과 마찰이 생기면서 정전기로 인해서 훨씬 더 청소가 간편해진다고 합니다. 또 그대로 그 마찰로 인해서 붙은 먼지와 머리카락을 그대로 벗기면서 바로 한 번에 비닐 안으로 넣을 수 있고요. 버리려던 비닐 씌웠을 뿐인데 청소가 너무 편해졌다. 빗자루에 비닐을 씌워서 청소해보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부를 먹고 난 두부 용기 있잖아요. 평소에 두부를 먹게 되면 이 두부를 담고 있던 플라스틱 용기는 그냥 버리기 마련인데 요것도 한번 재활용한다면 굉장히 좋겠죠. 잘 모아두었다가 대용량으로 음식을 사게 되는 경우, 불고기나 제육볶음 같이 이 고기류 양념이 묻어있는 경우 이렇게 소분해서 보관해 두면은 급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잖아요. 이럴 때 고기를 소분해 담아둘 때 버리지 않고 잘 보관했던 두부 용기 거기다가 잘 해서 보관하면 이게 1인분 양이 딱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닐랩을 딱 붙여놓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또 요거를 외출 시에 과일이나 김밥, 샌드위치, 소량 간식을 챙겨가는 도시락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또 수납에 용이한데요. 각종 화장품, 또 작은 샘플들, 치실 같은 거 그런 거 모아놓는 그런 수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 용기를 재활용할 때는 깨끗이 씻어서 잘 말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왠지 그냥 버리기 조금 아까웠다면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생활의 지혜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레이나 맘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